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자기야. 이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될 거야.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내 아내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의 손을 잡은 채 내게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명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감정을 시험받고 있었다.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믿음도, 관계도 아닌 자신에 대한 확신이다. 나는 단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이 가정의 지지대였고 조용히 책임을 다해왔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 정지은과 친구 김성우는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를 던졌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이제는 내 앞에서 그들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할 것인지 묻고 있었다. 그저 떠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감정은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슬픈 호기심 사이에서 휘청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 아니라 조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내가 함께 살아온 여자가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는 남자와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들이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는 내 아내의 정지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친구를 통해 만났다. 그와 정지은은 잘 지냈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다. 항상 정중하고 기분 좋게 대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가 있으면 조심스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들은 내가 일하는 동안 몰래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리 즐겨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12월 어느 밤 얽힌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정지은은 저녁 식사 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카드 게임을 제안했다. 그는 저녁 8시쯤 도착했고 정지은은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내 생각에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은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파에 함께 앉았고 나는 그에게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정지은과 그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지은은 내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자기야,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앉아서 듣는 게 좋겠어.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나와 자주 연락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 생각보다 감정이 깊어졌고 나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다고 이 상황을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고 내 의견을 듣고 싶었어. 그는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하나의 제안을 준비했어. 우리가 이어지는 걸 허락해주고 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어.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정지은도 덧붙였다. 사실 너도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우리 셋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어. 우리 결혼도 너의 감정도 무시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 사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방식을 제안한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너의 동의가 필요했어. 문서로도 정리해봤어. 계약서에는 모든 당사자가 이 조건을 수락한다는 간단한 문구가 있었다. 나는 정지은이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조항은 그녀와 그가 계약이 실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을 준다고 되어 있었고 나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일부 항목에는 포옹이나 친밀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나는 할 말을 잃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정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도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개인의 감정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던 거야.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해줘. 앞으로의 모든 건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될 거야. 나는 마음이 복잡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혼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벅찼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고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정지은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부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우리가 말한 걸 한번 천천히 생각해줘. 나는 그들에게 이걸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는 일을 했었지만 그것은 내가 처리 중인 사건에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나는 개인 탐정이고 나는 보안 회사도 운영하며 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한다. 나는 분명히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자의 모드로 전환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확인 차원에서 우리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겠습니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에는 많은 법적 용어들이 있네요. 두 분 모두 이미 서명하셨죠? 네. 성우이 말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내가 이것에 동의할 거라는 걸 알았어. 김보라 공증인이 곧 와서 내 동의를 공증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어. 그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처럼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하자면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 몰랐던 거지. 믿을 수 없어. 내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정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년 반 됐고 그 중 2년 반 동안은 김성우와 내가 사랑을 나눴어. 그리고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줘. 그는 내 소울메이트야.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사랑을 나누었어. 아마 내가 조금 과해졌을지도 몰라. 오, 제발 이준호,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굴지 마. 그녀는 우리 둘을 위한 사랑을 다 나누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들을 보고 내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서명한 후 일어섰다. 이제 만족했기를 바란다. 나는 서명란에 서명한 문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정지은이 계약서를 보았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 잘 못 나눠. 자, 여기 봐. 나는 손에 든 맥주병을 흔들며 입구를 눌렀다. 나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접은 후 그녀의 얼굴로 던졌다. 나는 뒤돌아서서 내 가방, 노트북, 자켓을 챙기고 그들이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내가 어디 간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을 무시했다. 앞문을 열고 나갔다. 그때 공증인 김보라와 마주쳤다. 당신이 이준호군요? 오 마이 갓. 나는 내 트럭에 올라타 차를 뒤로 빼며 기어를 넣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앞마당을 지나 로즈부시를 넘으며 도로 가장자리를 벗어나면서 렉서스를 스쳤다. 나는 지금 10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송이라도 하라고. 적어도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비록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매우 사랑하지만 내가 악역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내 전화가 메시지와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메일박스가 가득 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와 메시지는 멈췄다. 나는 그녀 부모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들려왔다. 알겠어, 가고 있어. 포치 불빛이 켜지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인 김태우 판사와 마주쳤다. 그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이준호,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리고 정지은은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지구에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항상 나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곧 이혼할 아내를 두고 나는 판사에게 계약서를 건네고 내 작은 녹음기를 부엌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다. 읽기 시작하더니 눈이 커졌다. 이게 사실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고 모든 것은 내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되감았다. 남편은 그 대화를 들었다. 갑자기 그녀가 들고 있던 로브가 풀리며 그녀의 손이 얼굴을 향해 갔고 입을 가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로브가 열리면서 검은색 잠옷이 드러났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밤은 망쳤군. 그녀는 읽기를 마치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걸 피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알겠어, 아들. 그때 그들의 집에 있는 오래된 전화가 울렸다.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이준호 있나요? 지금 당장 그와 얘기해야 해.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쪽에서 깜짝 놀란 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내 일도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야. 이건 나와 내 남편의 문제야. 너는 그것을 설명하는 계약서를 받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족 문제로 만든 거야. 오, 안 돼.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 안 돼. 그들은 알아. 그녀의 아버지가 정지은에게 잘 가, 정지은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빠.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가서 오늘 밤 잘 쉬고 그 다음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제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아버님.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너 잘못은 아니야, 아들. 때때로 뱀이 그냥 정원에 들어오지. 나는 떠났고 내 트럭에 올라타 인디언으로 갔다. 일주일 동안 체크인했다. 나는 미니바를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구토를 했다. 옷을 입은 채로 샤워로 기어갔고 씻고 나서 침대에 쓰러졌다. 나는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깨끗한 옷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또 다른 좋은 친구인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자고 있지 않은 그 친구에게 새로운 옷을 사서 호텔방 819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머핀하고 커피 많이 사와. 서둘러, 친구야. 그 후 나는 내 사무실에 연락을 해 내 2명의 최측근에게 그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내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우리의 공동 신용카드를 모두 취소하고 미결제된 금액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회사와의 사업 계획에 포함된 그 번호를 취소한 후 우리 집의 모든 공공시설을 끊도록 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녀는 변호사였고 이혼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다. 내 동생은 훌륭해. 최대한 큰 피해를 주고 싶다면 내가 보냈다고 말해. 완벽한 방법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녀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박재혁가 나타났다. 나는 옷을 입고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위한 장을 보러 갔다. 나는 그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내 미래의 변호사에게 일어난 일과 내가 원하는 바를 전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다. 오후 3시쯤 전략을 논의할 거라고. 정우는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서면으로 공중된 계약서를 제안한 것 때문이지. 그나저나 다른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나중에 연락해서 계속 업데이트할게. 문제 없어. 친구야. 난 왜 그런지 믿지 않았어.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필요하면 뭐든지. 수진과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 수진은 그가 10년간 아내로 두고 있었고 나를 항상 동생처럼 대해주었다. 그가 떠나고 나는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확인했다. 정말 끔찍했지만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은행으로 향했다. 나는 곧장 고위 부사장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나는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합치면 꽤 많은 돈이었다. 그가 나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군. 물론 내 돈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김성우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그는 은행에서 고위 재정 컨설턴트였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를 부사장의 책상 위에 놓고 녹음기를 켰다. 그의 눈은 계약서를 읽으면서 흐려졌고 그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깨닫자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이건 분명히 장난이겠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묻지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뒤에서 일하는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 내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높아졌고 주변 직원들이 내 말을 다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의 떨고 있는 손에서 계약서를 빼앗고 녹음기를 잡았다. 김성우에게 법정 문서가 곧 전달될 것이라고 전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사장님. 나는 돌아서서 그의 사무실을 지나쳤다. 그가 소리쳤다. 김성우를 당장 데려와. 나는 작게 웃었다. 나는 복사실에 들러 계약서 사본을 세부 출력했다. 원본은 변호사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그 후 나는 보험사로 향했다. 내가 알고 있는 전 아내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안내를 받아 사장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사무실을 지나칠 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준호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듯했다. 잘 돼가고 있군.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김수정 부장은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이준호 씨,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자리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김수정 부장님, 저는 귀사의 모든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거짓되고 부정직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준호 씨.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들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그녀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공증 도장과 서명을 확인하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정지은, 지금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몇 초 뒤 정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네, 부장님. 정지은 씨, 해고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바로 퇴사하세요. 정지은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김수정 부장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결정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나눴다. 정직하고 전문적인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제 사업도 안정될 것 같군요.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지은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스쳐 지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내 변호사의 이름은 신태민이었다.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만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나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음료를 권했고 비서에게 물을 부탁했다. 자, 이준호 씨. 제 여동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 말로는 이 상황을 제가 흥미로워할 거라 하더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죠? 나는 가방에서 원본 계약서를 꺼내 건넸고 녹음기도 함께 작동시켰다. 그는 녹음을 들은 후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이내 인터폰을 눌러 법률보조원을 불렀다. 이 테이프 복사본 2개 만들어주세요. 원본은 금고에 보관하시고 김철수 씨께 새 테이프를 전달해 녹음기는 돌려드리세요. 그는 다시 계약서를 읽으며 가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약서를 옆에 두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죠. 그렇죠? 아무도 이런 걸 만들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들이 고통받아서 더 이상 일을 구할 수도 없고 함께 공개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어느 미래의 전처가 여기에서 일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김다빈 사장실로 안내되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을 지나며 이준호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잘 돼가고 있군요. 나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김수정은. 내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이준호, 반가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고 분명히 자신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김다빈 씨, 저는 귀사의 모든 보험을 즉시 취소하고 지금 바로 환불 수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짓되고 부정직한 아내를 고용한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준호. 개인적인 감정이 제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있는 계약서를 들어 올리고 그것을 응시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새 페이지를 읽고 공증 도장과 서명을 간단히 확인했어요.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은, 지금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몇 초 후, 내 미래의 전처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네, 김수정 씨. 정지은, 해고야. 책상 정리하고 즉시 나가세요. 정지은은 잠시 망설였고 곧 기절했어요. 여러 명이 그녀에게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김수정은 일어나서 내가 내린 결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그녀의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정직하고 전문적인 사람과 일하는 것이 새롭네요. 이제 내 사업은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해요. 나는 돌아서서 정지은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밟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 변호사의 이름은 신태민.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지만 더 젊어 보였어요.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사무실로 초대하며 음료를 원하는지 물었고 그의 비서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자, 이준호, 내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내가 이 상황을 즐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원본 계약서를 제시하고 녹음기를 켰어요. 녹음이 끝나고 그는 그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그의 관심을 더 끌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고 그의 법률 보조원이 들어왔어요. 이 테이프를 가져가서 2개의 사본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세요. 김철수 키행 최호수 씨에게 새로운 테이프를 사서 녹음기를 반환해 주세요. 그는 다시 읽고 가끔 나를 쳐다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계약서를 옆에 두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죠. 그렇죠? 아무도 이런 걸 만들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들이 고통받아서 더 이상 일을 구할 수도 없고 함께 공개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정지은가 내게 다가와서 포옹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접근을 거부하고 내 옛 친구를 조롱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큰 오해였고 내가 그들에게 지옥을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2 사람 모두 직장을 잃었고 거의 파산 상태였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 나는 청구 포기서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집을 주었지만 돈은 없었다. 그들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팔려고 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돌아오기를 원했으며 내 침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은행 계좌였다. 내 변호사는 한 가지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했다. 김성우 씨와 여전히 만나고 있나요? 그녀의 변호사는 이 질문이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죠. 내 변호사는 문서 더미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 남자 앞에 놓았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는 정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가 문서를 읽는 동안 여전히 김성우 씨와 만나고 있나요? 그녀는 창백해지며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좋아요. 박현식 씨. 법정에서 맹세하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점점 더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변호사는 계약서를 읽기를 마치고 기절할 뻔했다. 그들은 이전에 이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가 설명했다. 그는 내 변호사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이건 모두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때 내 변호사는 김보라 공증인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건네며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서명 및 공증된 진술서를 요구했다. 그때 그는 녹음 테이프를 꺼냈다.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당신의 의뢰인들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내 변호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들의 변호사는 겁에 질린 듯 보였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인 판사가 말을 꺼내고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그녀의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만, 정지은, 김성우 씨, 해고입니다. 정지은 서류에 서명하고 머리를 맑게 하라고 말했다. 김성우, 내일 밤까지 나가라. 이혼 소송에서 당신은 공동 피고로 이름이 올라갔다. 이준호 씨와 정지은이 당신과 정지은의 불법적인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으니 당신은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해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면 더 나쁠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당신과 당신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은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당신은 남편보다 그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잘 지낼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지은의 부모가 법적 대리인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고 김성우는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 점은 내게 아무 상관없다. 3달 후 나는 내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 외로운 남자가 되었다. 그래, 그건 어젯밤 일이었어. 김지은 자매들이 오늘 밤과 내일 하루 종일 나를 기운내게 해줄 거야. 인생은 좋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정지은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김성우도 그녀와 함께 떠날 길이 없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결혼이었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외로웠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나는 그저 남은 것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 그래도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 속에서 김지은 자매들이 나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삶은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인생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준다. 하지만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내가 바보처럼 믿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혼 1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저는 31살이고 최근에 28살인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거짓말과 외도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처음 쇼핑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밖에 쇼핑을 하지 않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갔었습니다. 그날 쇼핑몰을 떠나려던 찰나에 제 아내가 다가와서 그녀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문제가 사소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친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놓고 가려 했으나 차를 고치면서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한 주 동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잊었고 그녀가 다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지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아내와 저는 그녀가 자유로운 날에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사랑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만 사귀었고 결혼 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이전 관계에 대해 말해주었고 저도 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녀의 부유한 전 남자친구가 그녀를 학대하고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4년을 사귀었지만 그녀에게 돈과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 아내는 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야 했던 이유가 그로부터 계속 속고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가 폭력적인 관계에 있었던 걸 봤고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그녀에게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여자를 때린 적이 없었고 그녀와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우리가 사귄 지 5달 만에 이미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것은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고 집에 장식한 사진들 외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첫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집이라 우리는 월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과금, 식료품, 그리고 기름값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청구서를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두 사람을 부양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었고 그 일을 하는 게 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월급이 얼마인지, 그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청구서를 제가 책임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0개월째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제가 일하던 조직에 무슨 일이 생겼고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집안의 많은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집안의 청구서를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러 집에 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달래주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과장되게 반응하며 그 일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고, 저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내는 집안을 돕겠다고 동의했지만 제가 그녀가 쓴 돈에 대해 이자를 내기로 동의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한 모든 말을 정말로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제가 그녀와 사귀고 결혼한 이후 제가 그녀에게 해준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그녀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말했으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고 그녀는 자신이 쓴 모든 돈을 하나하나 세고 이자율을 저에게 줬습니다. 이자가 그녀의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자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그 주에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의존적이었고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청구서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말이 많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들을 모두 눈치채고 그녀에게 이를 직면시켰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기분이라고 말하며 내가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예전처럼 존중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한순간에 그녀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나는 급여를 받으러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아내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다행히 한 친구가 최근에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나는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의 2달 동안 웨이터로 일했으며 아내에게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급여는 이전에 받던 급여에 비해 적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전처럼 나를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집안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2달 후 그녀가 쓴 돈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더하면서 저는 그걸 멈추고 우리는 5,050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서를 나누고 나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일한 집중은 더 나은 직업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예전의 재정 상태로 돌아가면 아내의 존중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고 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녀가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와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즉시 부서졌고 제가 깨달았을 때 그 남자는 그녀가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거의 옷을 적실 뻔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제 얼굴의 충격을 보고는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대답할 수 없었고 그때 제 아내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놀랐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들이 아내가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동료와 저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제게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동의한 후 그는 그들의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계획은 그가 주문을 받고 음식이 준비되면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그는 뒤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제 방향을 보고 저를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놀라서 마시던 레드와인을 뱉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그녀와 전 남자친구 앞에 놓고 그녀가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늦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녀의 짐을 싸서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와서 부탁하며 평소처럼 자기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며칠 만에 나에게 말한 가장 긴 문장이었고 내가 그녀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나를 속였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아끼기로 했고 그녀에게 부유한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서 그 독성 관계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이혼했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운 좋게도 레스토랑에서 일한 몇 달 후 저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빼먹었네요. 저와 동료는 아내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얼굴은 가렸고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고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는 외도와 무시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저는 관계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끔찍한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내 편이 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잘하지만 일이 생기면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당신의 아내는 처음부터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한 삶과 당신이 그녀에게 해준 일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순간 당신이 그들이 필요할 때 당신이 혼자 관계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게 된 후에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을 조종하고 당신의 사랑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끝났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받는 느낌은 쉽게 잊혀지지 않지만 저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지만 저는 존중과 진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누구도 내 자신이 가진 가치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